인천국제공항의 검색대 앞 사람들의 긴 줄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 방송은 끊임없이 승객들에게 질서를 지켜달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개 짖는 소리가 보안구역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듯했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줄 끝에 서 있는 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향해 끊임없이 찢어대는 진돗개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공항에서는 모두가 바쁘다. 그러나 훈련된 경비견이 끊임없이 찢어댈 때 그것은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니었다. 보안 요원들이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기 시작했고 방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내부 순찰대는 즉시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멈추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1분도 채 안 되어 붐비던 지역은 마치 누군가가 그곳의 모든 공기를 빼앗아간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간단한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말했지만 긴장감 속에서 그 소리는 삼켜졌다. 그녀는 저항하지도 도망가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진돗개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한순간도 눈에서 놓치지 않았다. 백호, 그 진돗개의 이름은 팀에서 유명했다. 7년간의 근무 경력 동안 단 한 번의 오경보도 없었다. 금지 물질 탐지부터 폭발물, 심지어 브래지어 안감에 숨겨진 금괴를 찾아내는 일까지 모두 백호가 냄새를 맡고 발견한 것이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속은 적이 없었다. 백호는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다. 오직 위험 신호에만 반응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그 질문은 검사구역의 모든 직원들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했다. 테러리즘, 밀수, 운반책,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왜 임신한 여성일까? 젊은 보안 요원 하나가 참지 못하고 그 여성에게 다가가 무전기로 무언가를 말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백호와 마주쳤을 때 그 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무력감이었다. 마치 그녀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소문은 방송보다 빠르게 퍼졌다. 근처에 서 있던 승객들이 물러서기 시작했다. 한 남자는 비행기를 놓친 것 때문에 짜증을 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주인은 갑자기 수축되어 임신한 여성과 진돗개만 남았다. 한쪽은 임신 중이었고 다른 한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감시센터에선 카메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준, 보안구역의 책임자가 모니터를 떠나 현장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그는 백호를 잘 알았다. 너무 잘 알았다. 이게는 향수나 일반적인 불안한 행동에 절대 반응하지 않았다. 오직 위험한 것에만 반응했다. 하지만 오늘 그를 당황하게 한 것은 백호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위협적이지도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결연한 눈빛이었다. 마치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옆에 있던 수화물 검사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물체도 없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1분, 2분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이었다. 뭔가 있다는 것을. 대기의자 뒤에서 한 노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불쌍한 아이, 억울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공항에서는 감정의 자리가 없었다. 여기에는 오직 옳고 그름, 안전 또는 위험만 있었다. 그리고 훈련된 진돗개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면 그것이 임신한 여성일지라도 아무도 무해하다고 가정할 수 없었다.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시선 속에 모순이 커져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만약 그들이 잘못 행동한다면, 만약 증거 없이 사건을 크게 만든다면 그들은 고소당할 것이다. 언론이 몰려들 것이다. 경력이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무시한다면, 만약 백호가 옳다면 아무도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젊은 여성 직원이 속삭였다. 임신 중의 생물학적 변화로 인한 오류 신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방금 한 말을 믿지 않았다.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물러서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소리치지도 논쟁하지도 않고 그저 용의자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 판결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잠잠해졌을 때
백호가 갑자기 더 크게 짖기 시작했다. 귀가 쫑긋 세워지고 한 발짝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나왔다. 누구의 신호도 필요 없이 한 직원이 즉시 무전기를 열어보고 했다. 팀장의 확인을 요청하고 그 사람을 별도 검사실로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다. 선택이 이루어져야 했고 그 선택을 내린 사람은 바로 민준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때 백호의 눈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떠올랐다. 경계가 아니라 긴박함이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임박했고 그 걔만이 그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검사구역 밖에서 사람들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이름을 짓지 못한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의 미스터리, 하나의 경계, 하나의 본능, 그리고 아마도 하나의 생명, 또는 두 개. 별도 검사실의 문이 닫혔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논쟁도 일반적으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화난 반응도 없었다. 아무도 전화를 요구하거나 소리 높여 질문하지 않았다. 침묵이 너무 이상했고 바로 그것이 민준을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는 몇 초 동안 밖에 서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여성이 앉아있는 반투명한 유리를 통해 바라보았다. 백호는 여전히 문 옆 위치를 떠나지 않았고 그 눈은 무언가를 통과해 그 안에 숨겨진 것을 보려는 듯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해했다. 오늘 결정에서 단 하나의 실수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전체 검사팀이 업무 정지될 수 있다. 여론은 결론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한 장의 사진, 3명의 직원에 둘러싸인 검사실에 앉아있는 임산부의 사진만으로도 여론의 일부가 들끓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들어가기로 선택했다. 탁자 위에는 회색 천으로 된 가벼운 가방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볍고 비정상적인 징후가 없었다. 검사원은 이미 2번 스캔했지만 금지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금속 흔적도 없었다. 스캐닝 시스템은 깨끗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백호는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준은 백호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10분 이상 쉬지 않고 짖고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떠난 후에도 계속 으르렁거렸다. 여성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침묵했다. 그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면 자신도 인정할 용기가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민준은 한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다. 회피도 계산도 없었다. 단지 피로함 뿐이었다. 마치 오늘 아침 공항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며칠 동안 지속된 것 같은 지친 모습이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다른 검사 라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2명의 여성 직원을 지원으로 불렀다. 더 엄격한 검사가 시작되었다. 아무도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도 감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방 밖에서 백호가 살짝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짖는 소리와 달랐다. 그것은 불안, 경보의 소리였고 민준은 그것을 알았다. 백호는 이전에 어떤 임무에서도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었다. 시멘트층 아래에 숨겨진 얼음 같은 메스암페타민을 발견했을 때조차도 그저 몇 번 짚고 누워서 명령을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마치 그 여성과 분리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한 여성 검사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위험한 행동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민준은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가능성, 10여 년의 직업생활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만약 그것이 금지 물질이 아니고 위험한 물체도 아니라면 그녀의 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처음으로 그는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열고 전문 교육 파일을 찾았다. 한 번 고급 경비견 훈련 과정에서 일본인 전문가가 희귀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훈련이 아니라 본능에 의해 개가 사람의 몸에서 암을 발견한 경우 인간의 몸에 비정상적인 생화학적 변화가 있을 때 일부 개들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드물었고
당연히 아무도 그것을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민주는 그것을 일화로 넘겨버렸다. 오늘까지는 방 안의 직원이 그를 다시 부를 때 그녀는 살짝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의사를 불러야 할까요?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민준에게는 마지막 밀어내기 같았다. 그는 일어나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다. 여성은 앉아 있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한 손을 배 위에 올려놓았다. 검사원은 이미 멈춰 있었고 아무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건은 더 이상 보안 절차 내에 있지 않았다.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였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명령했다. 공항 응급 의료 서비스를 호출하고 긴급 수준으로 심각한 의학적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즉시 움직였고 한 여성 직원이 그 여성 옆에 앉아 부드러운 말로 안심시켰다. 여성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문을 향했다. 백호가 납작하게 누워있는 곳으로 여전히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것처럼. 몇 분 후 공항 의료팀이 나타났다. 그들은 빠르게 확인했다. 그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어 작은 소리로 말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태아의 심박동이 불분명해요. 안 좋습니다. 그 말은 마치 방 전체를 침묵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다. 민주는 뒤돌아 백호를 바라보았다. 걔는 여전히 문을 향해 쉬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짖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누워있는 방식, 기다리는 듯한, 신호를 보내는 듯한 모습은 그를 몸서리치게 했다. 그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이것이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생사가 걸린 상황이었고 그것을 알아차린 유일한 존재는 걔였다. 그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본능과 백호의 본능을 믿기만 하면 되었다. 여성이 의식을 잃기 시작할 때 들것이 밀려 들어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한 응급의사가 달리면서 장갑을 끼고 동료에게 빠르게 뭔가를 말했다. 민주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모든 사람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 아무도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왜 처음부터 아무도 보지 못했을까? 왜 백호만? 한 간호사가 여성의 배에 귀를 대고 즉시 물러섰다. 산소 호흡기 준비해요. 태아의 맥박이 매우 약해요. 더 이상 의심도 결론을 기다리는 것도 없었다. 긴급 후송이 활성화되었다. 민주는 의료팀을 따라 방 밖으로 나갔다. 백호는 여성이 밀려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짖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이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성 직원을 몇 초 동안 멈추게 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여성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시간이 매 초마다 줄어들고 있었다. 공항팀 문이 열리고 구급차가 들어왔다. 민주는 왜 자신도 함께 올라갔는지 몰랐다. 그는 단지 한 의사가 그에게 가족인지 물었고 그가 고개를 저었다는 것만 기억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를 가게 했다. 아마도 그의 제복 때문에, 아마도 그때 그의 눈빛 때문에 아무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구급차 안에서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 따라가기 어려웠다. 생명유지 지표가 전자화면에 표시되었다. 한 사람이 읽고, 한 사람이 기록하고, 한 사람이 주사를 놓고, 한 사람이 여성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각 행동은 생명을 빼앗기 위한 마지막 노력의 연쇄에서 하나의 고리였다. 민주는 전화기를 내려다보았다. 새로운 전화, 메시지, 보안 경보가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사건의 속도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질문 때문에. 왜 일상적인 수화물 검사에서 이렇게 되었을까? 차가 드루방로에서 급하게 돌아 대로로 달려나갔을 때 차가 흔들렸다. 가장 나이 많은 의사가 돌아서서 빠르게 말했다. 병원에 미리 연락해 주세요. 자궁 파열이 의심되고 복강 내 혈관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민주는 전화기를 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시에 따랐다. 백호는 다른 직원에 의해 보안팀의 개인 차량으로 나중에 데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운전자는 거의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준에게 전화했다. 걔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서 있고 눈은 도로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민준은 그냥 데리고 와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구급차가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문을 열었다. 들것은 즉시 응급실로 밀려 들어갔다. 민주는 안으로 따라갈 수 없었다. 그는 자동문 앞에 서 있었다. 거기서 큰 반투명 유리가 그를 안쪽의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유리를 통해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는 동안 여성의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백호가 도착하여 응급실 문 앞에 엎드렸을 때의 눈빛은 도시의 모든 소음을 사라지게 했다. 아무도 민준에게 왜 그가 따라왔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왜 그가 훈련된 진돗개를 병원에 데려왔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들은 모두 백호를 보았다. 그 동물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복도 옆 돌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딱딱하고 등이 아팠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여성의 눈빛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백호를 바라볼 때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말없는 간청이 있었다. 마치 그녀 안에 예감이 있었고 그 개가 그녀를 현실에 묶어두는 마지막 끈인 것처럼. 한 의사가 나와 다른 동료를 불렀고 둘 다 돌아갔다.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상황이 아직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히 빨랐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다보고 다시 집어넣었다. 새로운 메시지도 전화도 보안 경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사건의 속도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질문 때문에. 왜 일상적인 수화물 검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구급차가 급격하게 꺾어 도로로 들어섰을 때 휘청거렸다. 가장 나이 많은 의사가 돌아보며 빠르게 말했다.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자궁 파열 의심, 복강 내 혈관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민주는 전화를 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지시를 따랐다. 백호는 다른 직원이 보안팀의 개인 차량으로 나중에 데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운전자는 거의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준에게 전화했다. 걔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서 있고 눈은 도로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민준은 그냥 데리고 와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구급차가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문을 열었다. 들것은 즉시 응급실로 밀려 들어갔다. 민준은 안으로 따라갈 수 없었다. 그는 자동문 앞에 서 있었다. 거기서 큰 반투명 유리가 그를 안쪽의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유리를 통해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는 동안 여성의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백호가 도착하여 응급실 문 앞에 엎드렸을 때의 눈빛은 도시의 모든 소음을 사라지게 했다. 아무도 민준에게 왜 그가 따라왔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왜 그가 훈련된 진돗개를 병원에 데려왔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들은 모두 백호를 보았다. 그 동물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복도 옆 돌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딱딱하고 등이 아팠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여성의 눈빛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백호를 바라볼 때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말없는 간청이 있었다. 마치 그녀 안에 예감이 있었고 그 개가 그녀를 현실에 묶어두는 마지막 끈인 것처럼. 한 의사가 나와 다른 동료를 불렀고 둘 다 돌아갔다.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상황이 아직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히 빨랐다. 그는 전화기를 보고 다시 넣었다. 전화할 사람도 말할 사람도 설명할 사람도 없었다. 이 사건은 공통점이 없었고 이런 상황을 다루는 직업적 조항도 없었다. 기계가 감지할 수 없는 것을 개가 발견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 10분 후 한 간호사가 혈액 주머니를 가지러 뛰어나갔다. 누군가 전화를 걸었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다른 쪽 복도에서 빠르게 들어왔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백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민주는 그것이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응급실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매 초를 세고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은 민준과 백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일부는 호기심으로, 일부는 걱정으로.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마도 병원 복도의 침묵에 너무 익숙해서일 것이다. 아마도 모두가 한 번쯤은 그 차가운 문 뒤에서 무언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상태에 있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이해하게 된다. 때로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 민준은 뒤로 기대었다. 오랜 근무 경력 중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정말 작다고 느꼈다. 사건 앞에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 앞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생명 앞에서,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의 이상한 본능 앞에서 민준은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다. 백호는 눈을 감았지만 귀는 여전히 쫑긋 세워져 있었다. 문 뒤에서 새어나오는 어떤 소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민준은 기적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1시간이 지났다.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단지 전자게시판에 차가운 빨간 수술중 표시등만이 빛나고 있었다. 민준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손은 주머니 안에, 눈은 무작정 응시하고 있었다. 백호는 여전히 예전 위치에 누워 있었다. 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병원은 붕괴었다. 사람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지만 응급실 앞 복도는 여전히 특별한 침묵으로 봉인되어 있는 것 같았다. 생사의 경계의 침묵. 그 경계는 뚜렷하지 않았고 아무도 정의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생사의 소식을 기다려본 사람은 모두 알아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력해지는 순간,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야 하는 순간, 이것은 공식이 없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준은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리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 때문에 무거웠다. 부분적으로는 긴장감, 부분적으로는 무력감, 그리고 그 모든 것 밑에는 그가 감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 그는 수천 명의 승객을 검사해왔고 금지품을 가진 사람들과 맞서왔지만 한 번도 지금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 직무상 실수를 했다거나 여론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생사 사이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전혀 결정권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응급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밖에서는 모든 추측이 무의미했다.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질 시간이 아니었다. 이 순간의 모든 행동은 그저 기다리고 믿는 것뿐이었다. 백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 돌아보니 그것의 귀가 쫑긋 세워져 있었다. 눈은 벽의 한 지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특별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의학적 신호도 울리지 않았지만 백호는 여전히 그 경계 자세를 유지했다. 마치 안쪽에서 보이지 않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오직 그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젊은 의사 한 명이 서류를 들고 급히 지나가다가 백호를 보고 멈춰서서 민준을 힐끗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 지금 개의 눈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민준은 몸을 숙여 백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쓰다듬지도 위로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이 현실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 그는 여성을 별도 검사실로 데려가기로 결정한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가 망설였다면, 기계를 믿고 백호의 본능을 무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 간호사가 약품 카트를 밀고 지나갔고 한 어머니가 열과 기침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병원 생활은 매일 그렇게 계속되었다. 하지만 민준과 백호가 앉아있는 그 공간은 시간에서 분리된 것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순간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확실한 것들의 경계에 있었다.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권력의 한계에 직면해야 하는 곳에. 문이 열리는 소리, 중년의 의사가 나왔다. 얼굴은 심각했고 복도 전체가 멈춘 것 같았다. 모두가 동시에 손을 멈추었다. 그는 바로 말하지 않고 민준을 잠시 바라본 다음 백호를 보았다. 가벼운 한숨을 내쉰 다음 뒤에 있는 간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들어갔다.
하지만 그 눈빛, 그 숨결, 그 가벼운 고개 끄덕임은 민준이 필요로 하는 전부였다. 아직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나쁜 소식도 아니었다. 그는 일어나 문으로 천천히 걸어갔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몇 초 동안 그곳에 서 있다가 돌아왔다. 백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민준이 뒤돌아오는 것을 보자 일어났다. 조용히 그를 따랐다. 아무도 서로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물러섰지만 경계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 한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지나가며 옆방의 의사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대량 출혈, 세 번째 수혈 중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같은 단어들을 들었다. 그는 희망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백호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다른 병원 직원이 다가와 그에게 물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갈증도 배고픔도 그 외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단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줄에 매달려 있는 듯한 공허함만 느꼈다. 1시간이 더 지나고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수술 중 표시등이 꺼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날 오후 내내 세 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민준의 심장이 한 박자 더 빠르게 뛰었다. 방문이 다시 열렸지만 이번에는 젊은 간호사였다. 그녀는 손에 약간의 혈흔이 묻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지 않고 백호를 보았다. 아주 짧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미소. 하지만 민준이 알기에는 충분했다. 아직 희망이 있었다. 그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걔는 짖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단지 앉아서 꼬리를 바닥에 가볍게 두드렸다. 희미한 반응, 형성되지 않은 기대감처럼. 응급실에서 바퀴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각 회전은 마치 민준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다. 무거운 리듬으로 간호사가 들 것을 밀고 나왔다. 그 위에는 그 여성이 있었다. 아침에 조용히 검사실에 서 있던 그 여성이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창백하게 누워 있었다. 여전히 주사기를 꽂고 있었지만 들것 옆에 작고 단정하게 접혀 있는 것은 온열담이었다. 그녀의 몸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 아이였다. 그녀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리듬은 일정했고 아이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민준은 많은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분홍색 담요의 은은한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백호는 민준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아무도 그를 불렀을 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그 광경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모두가 들 것을 따라 이동하는 것에 집중했다. 진도계까지도. 의사 한 명이 민준을 돌아보며 간단히 말했다. 중환자실로 이송합니다. 복부에 찢어짐,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단어면 충분했다. 늦지 않았다. 예측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고 기계로 확인할 수 없는 경계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넘지 않았다. 민준은 들 것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이 많은 의사가 그를 한쪽으로 데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경험 많은 사람의 침착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궁에 찢어짐이 있었어요. 아주 발견하기 어려운 종류였죠. 분명한 증상이 없었고 출혈은 조용히 진행됐어요. 15분만 늦었더라도 아마 둘 다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민준은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 대답은 그를 안심시켜야 했지만 대신 목 뒤로 오한이 느껴졌다. 15분, 커피 한 잔이 식기도 전의 시간. 그런데 그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데 충분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고 들 것이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백호는 멈춰섰다. 중환자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문 바로 옆에 앉아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지켜보았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서 있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이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아무도 확인할 것도 없었다. 민준과 백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의심이나 비난이 아니라 말없는 인정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순간의 결정이 없었다면, 그 이상한 개의 본능이 없었다면, 분홍색 담요에 쌓인 아이도, 병상에 누워 고르게 숨을 쉬는 어머니도 없었을 것이다. 나이든 간호사가 쟁반을 들고 지나가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런 일을 하는 개는 처음 봤어요. 정말 이상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은
동물의 눈빛 같지 않아요. 민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무도 그 여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녀가 어디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지 묻지 않았다. 또한 아무도 그녀에게 친척이 있는지, 임신 중 파트너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검사의 첫 번째 질문이었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울렸다. 공항의 당직팀에서 온 메시지였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니 마지막 서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간단히 대답했다. 내일 아침에. 그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고 대체할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다. 백호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씹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뛰지도 않고 그저 누군가가 머물러야 할 곳에 정확히 있어야 할 때 살아있는 표지판처럼 앉아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의사 한 명이 나와 민준과 백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아이는 거의 3kg이고 울음소리도 크네요. 어머니는 아직 약하지만 위험은 지났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의 감정은 아직 이름을 붙이기 어려웠다. 기쁨도 아니고 단순한 안도감도 아니었다. 가슴을 누르고 있던 무거운 바위가 벗겨진 것 같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어머니도 의사도 아닌 사진. 중환자실 문 앞에 앉아있는 진돗개의 사진. 노란 조명이 오래된 돌바닥을 비추는 병원 복도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보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장이자 글로 쓰지 않아도 되는 감사의 마음이었다. 민주는 병원 복도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색이 바랜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여성이 누워있는 중환자실 문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백호는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오래된 친구처럼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잠잠해졌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구급차 사이렌 소리나 의사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지 않았다. 단지 생사의 두 강둑 사이에 얇은 밧줄처럼 팽팽하게 늘어선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방에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다. 가슴속의 심장박동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억눌러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끝난 그 순간 사이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임을 깨달았다. 좋은 소식이 철회될까봐, 갑작스러운 합병증이 생길까봐, 그 고요함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 침묵일까봐 두려운 것이다. 새로 교대한 젊은 의사가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인사를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백호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안 갔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고 설명하지 않았다. 의사는 웃기만 하고 그냥 지나갔다. 아무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마도 백호가 그곳에 앉아있는 방식 때문일 것이다. 움직이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여기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것처럼. 민주는 벽에 머리를 기대었다. 잠들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꼬여있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눈을 감았다. 이름 없는 후회, 감사함, 안도감, 그리고 비현실감이 모두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검사 중일 때 그 여성의 눈빛을 기억했다. 저항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단지 그와 백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것을 전하는 듯한 시선을 기억했다. 증오도 원망도 없이 단지 간청으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마치 그녀는 자신이 폭발물보다도 더 위험한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처럼. 나이든 간호사가 다가와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민준 옆에 내려놓았다. 오래 앉아 계실 것 같아서 한 모금 마시면 배가 따뜻해질 거예요. 그녀는 말하고 물러났다.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병원에서의 배려는 항상 그렇게 조용했다. 묻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놓고 물러서는 것. 민주는 마시지 않았다. 그는 그저 컵을 바라보며 가벼운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지금 자신의 마음처럼 느껴졌다. 뚜렷하지 않고 형태가 없으며 하지만 따뜻하고 불확실함이 가득한. 백호가 몸을 살짝 움직였고 귀가 살짝 움직였다. 민주는 그 시선을 따라 바라보았다. 중환자실 문이 살짝 열렸다. 의사 한 명이 문을 밀고 나왔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눈은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주변을 훑었다. 민준을 발견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다가왔다.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돌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깨어났고 남자아이는 건강합니다. 다시 수술실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며칠 더 지켜볼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주요 위험은 넘겼습니다. 민주는 숨을 내쉬었다. 길게 내쉬지는 않았지만 마치 가슴에서 바위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다. 백호도 일어나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눈은 여전히 안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의사는 한참 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런 개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물의 눈을 통해 시작된 응급 상황을 처음 목격한 날이네요.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공항에서의 아침에 대해 말할 필요도, 의심스러운 시선들 속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은 백호의 눈빛과 안에 있는 두 사람의 따뜻한 숨결 속에 담겨 있었다. 복도 끝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간호사 한 명이 전화를 받고 몇 마디 교환한 후 서둘러 떠났다. 병원은 여전히 운영되고 삶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 대기실은 기다림의 장소이자 생과 사의 경계를 만나는 곳이었지만 민준과 백호가 처음 앉았을 때와 같은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점점 회색으로 변해갔다. 복도의 노란 조명은 밤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사람들을 조금 더 붙잡아두려는 듯 더 길게 뻗어 있었다. 민준은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일어난다면 무언가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할당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완수해야 한다고 느끼는 일종의 책임감 때문이었다. 의사가 돌아와 민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내일 돌아오신다면 아마 그녀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민준은 백호를 바라보았다. 걔는 꼬리를 흔들었고 마지막 침묵이 끝났지만 그 흔적은 아직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예상보다 일찍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걱정 때문도 피곤함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눈을 감을 때마다 들것 위에 움직이지 않는 여성의 모습이 떠올랐고 붉게 빛나는 수술실 등이 기억 속에 번쩍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 오후 내내 백호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시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백호는 목줄 없이 그의 옆에서 걸었다. 2층 복도 중환자실에 도착하자마자 걔는 멈춰서더니 여성의 이름이 적힌 하얀 팻말이 있는 방으로 곧장 방향을 바꾸었다. 김소연? 민주는 어제 그 이름을 읽지 못했다. 이제 그것이 플라스틱 틀 안에 깔끔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비로소 일어난 모든 일에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젊은 여성 간호사가 민준을 보고 미소 지으며 들어와도 된다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는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않았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이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역할이 만약 그렇게 불러야 한다면 이미 완료되었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고 얼굴은 아직 참백했지만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도 없고 특별한 옷도 없었으며 사람들을 멈춰서게 만드는 눈빛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민준을 본 다음 문 밖으로 빠르게 시선을 돌려 백호를 발견했다. 매우 가벼운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떠올랐다. 길지 않고 뚜렷하지도 않았지만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아무도 소개할 필요가 없었고 아무도 먼저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 순간 민준은 모든 설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감사합니다. 소연이 작고 쉰 목소리로 말했지만 망설임 없이. 어제 당신이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한층 깊어졌다. 저가 아닙니다. 저 아이예요. 그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백호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꼬리가 가볍게 움직였다. 마치 대답하는 듯. 소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 손을 들어 가슴 가까이에 두었다. 감정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의사 선생님께 제 자궁에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찢어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빨리 응급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두 사람 다 잃었을 거라고요.
그 개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은 민준이 어제부터 여러 번 들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사자가 물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죽음을 보고 돌아온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에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민준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날 아침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다. 백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운 수많은 시선 속에서 그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그는 꾸밈없이 말했다. 과장하지 않고 단지 모든 일이 일어난 그대로 말했다. 소연은 그동안 조용히 듣고 있었다. 끼어들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다. 민준이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나 봐요. 저보다도 먼저요. 옆에 있는 아기 침대에서 아기가 살짝 움직였다. 살아있는 증인처럼, 누구도 믿지 못할 이야기의 증인처럼. 소연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잠시 후 소연은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접힌 작은 종이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 말을 걔에게 읽어주세요. 그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민준은 종이를 받았다. 약간 기울어진 손글씨,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 나를 버리지 않아 고마워요. 나를 바라봐주고 외면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그 눈빛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네 다리로 걷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내게는 천사예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접었다. 백호에게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걔는 다가와 소연의 발치에 앉았다. 짖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고 그저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연은 손을 뻗어 부드럽게 백호의 머리를 만졌다.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소리가 되지 않았다. 의사가 그 순간 들어왔다. 백호가 병상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소연의 표정을 보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을 확인해야 했다. 민준은 일어나 천천히 복도로 나갔다. 백호가 뒤따랐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모두 괜찮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있지만 어제의 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이런 식으로 시작된 케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개요. 무엇을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지만 두 생명을 구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직업과 절차, 기계와 일반적인 논리의 모든 경계를 넘어선 것을 목격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가장 옳은 것이 본능에서 오기도 한다. 조용히 무언가를 볼 수 있는 한 쌍의 눈에서,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 생명을 구한 결정에서. 일주일 후 민준은 공항으로 돌아왔다. 아침 근무 시간은 매일과 같이 일찍 시작되었다. 수화물 스캐너는 부드럽게 작동했고 승객들은 점점 많아졌다. 방송에서는 항공편 코드를 일정한 목소리로 안내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백호도 익숙한 자리로 돌아왔다. 민준의 발치에 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엄격한 훈련을 받은 경비견다운 자세로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만이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임신한 여성이 지나갈 때마다 백호는 평소보다 더 오래 눈길을 주곤 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단지 마치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민준은 그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공식 보고서에는 그저 짧게 적었다. 경비견의 비정상적인 반응이 잠재적 위험 신호를 발견하게 되었고 응급 상황에서 구조 조치를 취했다고. 그 이상은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만약 모든 것을 말한다면, 모든 순간을 자세히 적는다면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떤 이야기는 당사자들만 이해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서울에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민준은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한 장의 사진만 있었다. 담요에 쌓인 아기의 사진. 눈은 크게 뜨고 손은 작은 첫 목걸이를 만지고 있었다. 아래에는 몇 줄의 글이 있었다.
외면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아들이 여기 있는 것은 당신들 덕분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백호가 옆에 앉아 있었고 마치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는 웃었다. 근무일 중에 보기 드문 웃음이었다. 그는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다. 그와 백호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그는 백호와 함께 공항 주변을 산책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활주로에서 헤드라이트 빛이 하늘을 스치며 흐릿한 빗줄기를 그렸다. 백호는 천천히 걸었다. 평소처럼 이곳저곳 뛰어다니지 않고 그저 일정하게 걸으며 가끔 뒤돌아보며 민준을 기다렸다. 거의 사람이 앉지 않는 공항 주차장 끝 벤치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멈춰 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날 받은 종이를 꺼냈다. 접힌 자국이 있고 비 때문에 글씨가 약간 번져 있었다. 그는 소리내지 않고 다시 한번 읽은 다음 접어서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비행기 한 대가 막 착륙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다. 민주는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다. 눈은 터미널을 향해 천천히 굴러가는 금속 동체를 따라갔다. 그는 그 아이에 대해 생각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어나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의 본능 덕분에 목숨을 구한 아기. 그리고 그는 궁금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생명이 한 눈빛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까? 백호는 민준 옆에 누워 머리를 그의 발에 올려놓았다.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마치 그것도 말이 필요 없는 삶의 한 부분에 앉아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민준은 감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직업은 통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변했다. 크지 않고 시끄럽지 않지만 깊은 변화였다. 그는 평범해 보이는 것들을 더 오래 바라보기 시작했다. 웃거나 조용히 걸어가는 승객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직업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믿는 법을 배웠다. 감정이 아니라 직관. 바로 그 순간에 그를 결정으로 이끈 직관. 증거도 논리도 없이. 단지 충실한 눈빛과 모든 현대 측정 도구가 침묵하는 순간에 대한 믿음만으로. 그 후 매일 민주는 여전히 근무했고 여전히 수화물을 검사했으며 여전히 백호와 함께 끝없이 긴 승객줄을 지나 걸었다. 하지만 때때로 햇빛이 부드러워지거나 저녁 노을이 공항 가장자리를 물들일 때 그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말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다. 어떤 생명은 울음소리로 시작하지 않는다.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의 침묵으로 시작하기도 한다. 그 마지막 말은 민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상황은 단지 그것뿐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청의 가치, 믿음, 그리고 때로는 논리와 엄격한 절차를 넘어서는 인간의 본능에 대한 조용하지만 깊은 메시지였다. 이 이야기는 적절한 순간의 한 결정, 충실한 눈빛, 화려하지 않은 행동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순하고 조용하지만 매우 귀중한 것들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이런 작은 것들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천천히 살며 더 많이 경청하고 삶의 어떤 위치에 있든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민주는 이제 그 진실을 마음 깊이 이해했다.